반갑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좀 준비하게 된 거는 작년인가에 그 장대섭 씨라고 이제 신관하는 이야기 그거에 전문하신 분이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리뷰를 쭉 하시면서 여러 자료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조금 더 요약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그 도반들 중에 깨달으면 왜 행복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반들 중에 이제 비즈니스거나 이제 회사에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자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좀 달라져서 제너러스하고 또 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살아야 되는데 막상 자기 직업에서 보면은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그러한 모티브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했던 것들을 제가 오늘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고 나서 장대섭 씨가 발표했던 게 유튜브 동영상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주제가 같다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긍정심리학과 뉴에이지를 관점에서 본 거고 그래서 긍정심리학과 뉴에이지가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행복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뉴에이지는 깨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행복. 그래서 거기는 신건하는 이야기나 뭐 해피어란 책 이런 책에서 나온 얘기들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접근을 해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서로 어프로치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는데 저도 이제 깨달음과 행복 및 자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달음은 왜 행복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약간 뉴에이지적 접근에서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한 거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만 행복한 건지 아니면은 이 깨달은 과정에 있는 조금 깨달은 사람도 그럼 행복한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뉴에이지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의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면서 약간 깨달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로 이제 보는 이런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은 깨달으면 행복하고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근데 그게 완전히 깨달아야만 그렇게 될까? 아니면은 깨달은 만큼 그렇게 느낄까? 그러니까 정도나 수준의 문제일까? 그 다음에 깨달음은 이타적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윤리적 얘기냐 아니면 실제 팩트이냐라고요. 참고로 우리 교육은 기본적으로 항상 사람들의 사회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쪽에 깨달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도 항상 보면은 팩트와 윤리가 막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저게 뭐 진짜 팩트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겨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혼선이 오죠. 우리가 깨달음이나 종교도 그러면 진짜 팩트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제너럴세지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팩트인 거냐 아니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윤리일 뿐이냐 이런 것들이 윤리라고 그러면은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대목 결국 상상의 질서일 뿐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나를 둘러싼 어떤 우주 이런 거와는 분리된 존재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그램 우주 이런 데 보면 이게 우주라는 건 홀로그램식으로 돼 있어서 내 안에 우주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 또 우리 물리학에서는 이 파동으로서 어떤 간섭과 동조 현상으로서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고 또 홀로그램의 우주에도 나오고 뭐 다른 원전이 있겠지만 데이비드 보움 같은 사람은 뭐 펼쳐진 세계, 드러난 세계.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체와 본체 또는 드러난 현상 세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그림이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 우주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고요. 이걸 조금 더 적극 본다면 결국은 우리는 다 연결된 하나다. 저 안에 보면은 나라는 것들이 아까 그림과 다르게 이제 점선으로 돼 있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란 그 벽이 깨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란 실선으로 갈 때 우리가 점점 더 깨달음에 가까워온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 이 컨셉을 다른 그림으로 또 한번 표시를 해왔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이 개체가 우리가 육체가 있고 현재 의식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번과 같이 저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현재의식 밑에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있더라. 또 요즘에는 뭐 심층 무의식도 있더라. 이제 이러면서 거기까지가 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달은 사람은 이게 이제 심층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모든 만물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원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얘기들을 여러 자료들로부터 각각 다른 단어로 표시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컨셉이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쭉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뿔처럼 나와 있는 거는 나이면서 그것도 다 만유죠. 그래서 과연 나라는 존재가 육체 플러스 뇌냐 아니면 육체 플러스 정신이냐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장 확장된 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1번이나 2번 이런 수준에 머무르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한번 자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조금 분해해서 표시한 겁니다. 나와 전체 놓고 전체도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세계 그다음 나는 육체, 마음, 혼 그 다음에 나의 전체성 이렇게 보고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보면은 대중들의 상식으로서는 나라는 거는 바디와 마인드, 뭐 소울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 세계는 우주 만유, 실제 세계는 우주 원리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참나 찾기에서 보는 거 양자역학, 도가, 소승, 대승, 힌두 그 다음에 또 그 윤회에 대해서는 소승, 대승 또 대승 안에서도 여러 사람마다 상당히 좀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번 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와 전체의 관계도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달은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가 행복과 자유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여러 분야의 종교나 또는 학문의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보면은 이 과정적 목표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는 행복이고 그 다음에 분야에 따라서 시간을 타임 호라이즌을 현생이냐 전생이냐 이 전생은 현생 플러스 이제 죽어서까지 포함되는 거고 윤회를 인정하는 경우는 태어나기 이전의 생 또 현재의 생 내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각각 그 주장에 따라서 이 전생의 타임 호라이즌이 어디냐는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모든 목표가 결국은 행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깨달음은 왜 행복해지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네 관점에서 이제 5가지 관점으로 이걸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에서는 아까 말한 깨달은 사람은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두 번째 관점에서 다룹니다. 하나씩 봐나가겠습니다. 자, 깨달으면은 이제 행복해진다. 이거는 결국 이제 나라는 게 현재 보이는 나가 아니라 참나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우주다 또는 소우주다라는 거죠. 그러면 깨닫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주란 광대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거는 아주 미미한 존재고 나와 우주는 또 나와 타인은 분리된 존재입니다. 근데 깨닫게 되면은 바로 내가 확장된 우주적 존재고 또 나와 우주는 바로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어떤 하나로서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주적 나가 되면은 나란 존재가 굉장히 존귀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남도 존귀한 거고 우주 만물이 다 존귀한 거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아독전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자존감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 같아요. 아까 굉장히 미미하고 왜소한 나에서 굉장히 큰 나. 그래서 나라는 컨셉이 바뀌면은 나에 대한 자존감이 확대가 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장대섭 씨가 얘기한 뉴 에이지 거기서는 행복을 기쁨을 느끼는 마음 상태고 이미 우리는 다 행복하다. 근데 이제 못 느낄 뿐이다. 이렇게 뉴 에이지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데 내 마음이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장대섭 씨도 이제 뉴 에이지에서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 일반 사람들의 논리로는 따라가기가 힘든 초합리적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만족이론. 아까 행복이라는 게 이제 만족된 상태죠. 그래서 만족이라는 상태에서 보는데 만족이론에서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행복은 만족에서 오고 보통 만족이라고 그러면은 분모가 기대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실제 성과고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기대 대비 실제 또는 목표 대비 성과 이렇게 이걸 만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족해야 행복하죠. 근데 이제 만족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목표를 설정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달성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근데 내가 실제가 있는데 실제를 내 목표에 맞춰서 실제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훨씬 쉬운 방법은 현실에 맞춰서 나의 기대를 거기에 맞추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실제에 맞춰서 나의 기대를 실제에 맞게 낮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유학에 가까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해라.
뭐 이러한 좀 느낌이 들고, 도가 쪽은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도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도덕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도덕경 같은 경우도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굉장히 혼란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욕망이 들끓고 불행을 느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자가 도덕경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의 대표적인 세대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득도 세대. 일본의 젊은이들 중에 뭔가 열심히 해도 별로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목표를 확 낮춰버려가지고 그냥 알바가 가지고 돈 벌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우리 소위 말하면 삼포 세대죠. 삼포 세대고 그냥 컴퓨터 앉아 앞에 와서 자기 동호 모임 가서 뭐 그런데 컴퓨터로 막 이렇게 즐기고 하면서 뭐 욕심 안 내요. 결혼할 욕심도 안 내고 뭔가 인생의 큰 목표도 안 내고 그냥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득도 세대라고 그럽니다. 거의 욕심을 법정 스님 수준 정도로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도전해봤자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저희도 지금 사실은 이제 학교에 있지만 요즘 학생들, 다른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요즘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돼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그냥 뭔가 되고 싶은 거는 있지만 의욕이 없는,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는 그 아우슈비츠 같이 아주 끔찍한 환경에서조차도 뭔가 거기서 어떤 조그만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또 관찰한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 콘서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법륜 스님인데 그분도 아주 사람들한테 좀 행복감을 느끼도록 많이 잘하는데 제가 그분 거를 여러 개 들어보니까 그분의 딱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뭐 남편이 바람핀다 이거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혼해라. 이혼은 싫고요. 이혼하는 것보다 낫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내가 현재 선택한 거를 하는 거는 그거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해서 한 거면은 안 하는 다른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 다른 기회를 택하지 않고 네가 현재 하는 거는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상 보면은 현실에 맞게 자기 기대를 좀 낮춰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이러한 콘서트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두 번째 들어가는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족이론의 두 번째는 아까 분모가 실제에 맞게 기대를 낮춰라는데 이번에는 네가 기대하는 항목 자체를 좀 바꾸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에 사실은 자기의 목표를 두죠. 근데 부와 명예의 권력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목표를 두면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은 제로섬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반은 상위 50%고 반은 하위 50%가 되니까 그렇게 추구하는 한은 항상 하위 50%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 아이템에다가 내가 의미를 두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통제 가능하고 쉽게 달성 가능한 거에다가 의미를 두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여기에 참여한 분께서 캐나다에서는 가난한 걸 좀 자랑스럽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자가 가난하더라도 다른 데서 의미를 찾는다. 인스파이트 오브 이렇게 좀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제 조금 익숙치 않다 보니까 표현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캐나다 사람들은 돈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돈 외에 자기의 인생의 다른 부분에 상당히 의미를 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니까 행복한 국가의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그래서 행복한 거죠. 우리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다 목숨 거는 한
결코 국민의 50% 이상이 행복해지기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욕망과 기대 항목을 버리는 거죠. 여기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이제 이 돈과 경쟁에 과도한 집착인데 이거는 결국은 제한된 거예요, 하는 거죠. 근데 또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보다 좋아졌지. 나의 상황이 부모나 조상 때보다 요즘 좋아졌어. 나의 상황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좋아. 근데 옆에 친구는 나보다 더 좋아졌어.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전체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네 번째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단군 이래에 엄청나게 좋은 시대에 살지만 옆 사람이 나보다 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좋아지는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농담해 보면은 곰을 만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곰보다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보다 빠르면 옆 사람이 잡혀먹고 나는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쟁심이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국가 간 행복도 조금 오래된 데이터지만 이쪽이 1인당 소득, 이쪽이 행복도인데 한국은 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편이죠. 이거 보면은 유럽권과 남미권이 대체적으로 행복하고 또 선진국권에서는 미국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그 다음에 여기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대체적으로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구권 이런 데가 낮고 그래서 국가 간 행복도를 보면은 약간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소득에 아주 무관하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득과 1인당 GDP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탄이 뭐 세계 행복도 1위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근데 보면은 유교권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 유교권이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결국 유교권은 아까 공자님 얘기처럼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출세해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치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좀 불교권 국가들이 좀 데이터에 있었으면 조금 더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권이 왜 낮은지는 저도 아직 그쪽에 잘 몰라가지고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짐작을 해보면은 거기 서유럽하고 비교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 체제를 잘못해서 상당히 좀 낙후됐다. 뭐 이런 국가 전체로의 상실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국가 내에서의 요거는 이제 국가 간 소득에 따른 행복도고 그 다음에 국가 내에서의 소득에 따른 행복도 요것도 국가마다 가끔씩 나옵니다. 그때 장대섭 씨 강의에서도 미국에서는 6, 7천 불 정도면 그 이하까지는 소득이 낮으면 행복도가 떨어지는데 그걸 넘어서면은 행복도가 무관하더라. 이제 이런 해가지고 그때 질문도 누가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국가들이 여기가 소득이고 여기가 행복도면 어떤 커브를 그리냐면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보다 높다고 행복이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낮으면 좀 행복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라는 거를 경제적 자유로움의 정도. 그러니까 없으면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만 있으면 그 다음에 부에서 자유로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바꿔라. 그러니까 분모를 바꿔라.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은 일에서, 어떤 사람은 취미에서, 어떤 사람은 가족에서, 종교에서, 정신세계나 깨달음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가치관을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는 그 외에
정신세계나 알아감, 깨달음 이런 데서 이제 뭔가 그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실제 자기가 통제 가능한 거고 노력만큼 달성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깨닫게 되면 인간의 존재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근데 이게 한국의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확률로 존재하는 건데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기 쉽지 불영열화 이런 단어도 있지만 우리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면은 상당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전에 제가 밴드에다가 누가 이게 행사 올렸길래 우연히 두 개가 겹쳐서 두 사람이 각각 같은 날에 보니까 저한테 뭘 밴드에 하나 올리고 하나 해서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 빨간 머리 앤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일상에서의 달성 가능한 행복의 의미를 두고 매일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그런 행복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 또는 의미를 두는 아이템을 바꾸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불교에서의 깨달음 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오온이나 12연기 이런 걸 통해서 좀 감정을 초월하고 노회락을 초월하고 또 불교 대승의 깨달음은 인간의 존재와 우주. 그래서 바로 불교의 깨달음은 인생의 기대나 목표 항목 변경하고 아까 기대값 조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교의 가르침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온, 색수상 행식을 제가 양자물리학으로 본 마음 요거 쪽에서 나온 거와 서로 한번 좀 같이 대입을 시켜서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가 있고 나는 내 감각기관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나한테는 그게 퍼시브드 된 세계죠. 그래서 이 퍼시브드 세계는 결국 마야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서 행동하다 보면 나의 식이 쌓여서 나의 감정 체계나 기억 체계가 되고 요게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은 뉴런망이 형성돼서 거기에 감정에 중독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불교에서의 업식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걸 깨려면 내가 과거에 불행하다 또 고통스럽다 이러한 데서 깨려면은 거기는 이런 식으로 인식된다 구성된다는 것만 아는 거 가지고도 뉴런망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과거의 뉴런망이. 그리고 새로운 뉴런망이 다시 형성된다. 그러니까 나의 습관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벌써 해체되기 시작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새로운 뉴런망이 생겨서 새로운 감정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 메커니즘의 이해 이런 것 자체가 신경망을 재구성한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제 이런 공식을 그랬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또 불교의 여러 강의들을 듣고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남 교수님 앞에서 이거 하려니까 좀 부끄러운데 저는 그냥 여기저기 동영상 책 본 거는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여러 불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듣고 제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상한 세계인데 우리가 퍼셉션은 무상하고 그래서 정견 정해 있는 그대로 보라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퍼셉션의 세계다 보니까 인지 오류에 빠집니다. 인지 오류를 불교에서는 이제 무명과 무지 또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에서는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지 오류를 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왜냐하면 있는 걸 다 그대로 보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디시전이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 선입관 그러면은 옛날에 수렵 채취 시대에 사냥 나갔다가 낯선 사람을 딱 봤는데 쟤가 내 친구냐 적이냐를 빨리 파악해야 내가 그 다음 대책이 되는데 그냥 쟤를 충분히 안 다음에 파악하자 하는 순간 나는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입관이나 첫 인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정확성과 어떤 신속한 의사결정의 상충관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오류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오류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의 오류를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사와 시대와 지역과 감정과 가정과 DNA, 그 다음 사회와 교육, 환경, 경험, 습관, 의식, 자기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 또 심리학이나 행동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거, 사람 평가의 오류, 할로 이펙트, 프로젝션, 스테레오타이핑, 또 아까 뇌과학에서 뉴런만 감정의 중독, 좁고 단기시야, 어떤 이념과 관념이 4대 우상, 윤리기범, 인주 부조화, 그 다음에 스몰 샘플이랑 바이스드 샘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지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또 합리화, 자기기만, 착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거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인지 오류가 항상 생기는 것을 자각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바로 보고 올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어떤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명상을 하고 합리성과 객관성하고 항상 데이터나 팩트를 중시하고 역지사지, 내재적 접근, 시스템 사고, 넓고 장기시야, 빅 스토리, 빅 샘플, 지식과 지혜. 그래서 지식과 지혜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되지만 사실은 저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불교나 학문들에서 얘기하는 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인지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위파사나만 한다고 저는 없어진다고 안 봅니다. 사실은 여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야지. 옛날에는 이런 학문도 없었고 이론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관찰만 해서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인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수단과 이론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올바르게 알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왜 깨달으면은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품질에서 보면은 품질이 여기가 좋고 나쁘고 했을 때 만족도가 높고 낮고 이렇게인데 요 만족도를 행복이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누구한테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칭찬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나지 않아요. 불만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매력 요소라고 합니다. 없어도 여기는 있다 없다를 보면 없어도 그 사람이 만족감이 떨어지는가 불만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있으면 만족해요. 이런 요소가 있고 어떤 것들은 아까 돈 같은 거는 없으면 불만이지만 있다고 행복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당연한 거 있으면 좋고 있으면 당연 없으면 나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제 이 정도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되는 이런 세 가지 차원이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아까 이제 실제 기대 대비 실제라고 했는데 이 자꾸만 세상이 좋아지면서 더 좋은 물건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더 맛있게 또 자꾸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시각 더 이쁘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처럼 그냥 옷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추위와 더위 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디자인과 뭐 이런 것, 또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게 주어지면은 만족하는데 그게 계속 주어지면은 그다음 욕망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걸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게 처음에 경쟁자가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을 딱 하면 사람들이 해피합니다. 그거 없어도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제공하면 만족해. 근데 다른 경쟁자들도 다 그거를 제공하면 그 다음에 그거 있어도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매력 품질이 당연 품질로 점점점 올라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또 새로운 더 좋은 거 만들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제의보다가 또 경쟁자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비자의 높아진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신제품과 이런 걸 개발해야 되는 거고 거꾸로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더 추구해서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또 그것에 따라서 갈수록 이게 비싸지고 고급화되고 그러면 또 돈이 부족하고 이러면서 이제 항상 그래서 항상 보면 여기 있는 게 일로 가면서 욕망의 증폭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러한 욕망, 아까 불교가 내 욕망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런 게 다 무상하고 좀 의미가 없고 이런 건지를 좀 알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초연해지듯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절대 효용을 인지하고 물질 한계를 인식하고 정신 세계를 탐구하고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게 되는 거고 불만이 아니라 그냥 뭐 평온한 고통과 불만에서 벗어나서 평온한 감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욕구 체계는 시간이 갈수록 일로 가는데 깨달은 사람의 욕구 체계는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태의 감정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아직은 답을 못 내린 결론은 불교에 보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고통에서의 해방이 만족인지 그 열반이라는 것도 저도 잘 모르지만 안 해봤으니까 그 불교의 여러 가지 저기 보면은 그냥 고통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로 표시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극락이라고 표시해요. 극락하면은 굉장히 아주 극도로 즐거운 상태. 그러면 또 우리가 희노애락을 벗어난 평정한 상태가 좋은 건지 아니면 뭔가 업된 상태. 그러니까 엔돌핀이나 옥시토신이나 이런 것들이 막 소위 말해 이제 따져보면 우리가 즐거울 때는 다 뇌에서 분비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분비돼서 기분이 지금 상당히 고양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고통에서의 해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 평정한 상태인지 아니면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건지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그림으로만 과연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네 번째는 이 자기 실현 욕구와 성취감. 자, 우리 이제 인간의 욕구 단계가 있는데 아까 이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생리적 욕구 요쪽에 굉장히 치우칩니다. 근데 좀 정신세계를 추구하나 깨달은 사람들은 이 자기 실현 욕구 쪽을 상당히 중시하죠. 그래서 자기 실현 욕구에는 이제 능력의 개발과 활용인데 이게 이제 저는 자기 실현을 세 가지로 한번 저는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실현, 개인의 능력과 능력 개발과 활용. 사회적 실현은 그 사회에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거. 영적 실현은 이제 뭔가 영적인 능력의 개발과 활용.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 욕구 자체가 이런 욕구에서 이런 욕구로 바뀌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아까 여기 매달리는 경우는 50%는 행복한데 50%는 불행한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WHO에도 건강이라는 게 육체, 마음,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 그 다음에 영적 건강 이렇게 돼 있고 또 요즘에 시중에 보면 영성 개발, 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에 아직 지식이 짧아서 도대체 영성 개발이라는 게 뭐냐 저도 잘 그런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적 건강이나 영성 개발은 한 3가지 의미 정도를 갖지 않느냐. 특정 신앙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는 거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spiritual power, 정신력이나 집중력이 높아져서 뭔가 어떤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게 수도 있고 어떤 존재의 영적 특성을 이해하는 게 영성 개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쓰는 의미가 저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매슬로우의 요 그림은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은데 요 그림은 조금 본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가 욕구 단계가 올라가면 과거 욕구가 싹 없어지는 게 제로화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이 존재하는데 강도가 낮아질 뿐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그림이 사실은 더 정확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도사나 도인이나 또는 스님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이 아닌 것 같은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상위 욕구에 올라간 사람도 이 하위 단계 욕구들에 대해서 완전 해방이 아니라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데 이거 자체가 충족이 안 되면 다시 사실은 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전 단계 욕구들에서 깨달았다고 해서 또 욕구 단계가 올라갔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라 단지 좀 이쪽을 더 중시할 뿐이다. 그래서 과연 육신을 지닌 인간이 이런 앞부분에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에 중시한다고 하지만 육신을 지닌 인간이 앞쪽의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는 아마 못 벗어나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책들 초인생활기 보면은 막 물질을 창조해내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물질 욕망 같은 거 다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다 되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우주와 하나하고 내가 그런 데서 벗어난 걸 느끼겠지만 저는 참 그 벽을 넘어서는 게 참 굉장히 단단한 벽으로 이 자아란 벽, 육신이란 벽이 항상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저는 자주 느낍니다. 요거는 이제 능력 개발. 우리가 이제 아까 5단계 욕구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능력도 개발이 되죠. 이거는 물론 깨달음을 어떤 방법을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 참나찾기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파워가 사실은 능력 개발과 같이 일어나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 개발이 같이 오면은 보상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욕구를 달성하는데 이런 보상이 있다. 근데 일에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운이 오고, 건강, 저는 불교의 참선 방법을 안 해봤지만 사실은 주워 들은 얘기는 상당히 좀 이렇게 별로 리스펙트 안 하는 이유가 건강이 안 좋다라는 그 다음에 실제로 스님들 어떤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스님은 내가 저 멀리 오면은 벌써 미리 알고 탁 준비도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몸은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 부족으로 그래서 이 건강 이런 것도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자아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도와줄 수가 있다.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들이다. 또 너무 자기 실현하다 보니까는 또 출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또 그래서 여기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출가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괜찮겠습니다. 아마 출가한다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되실 텐데.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걱정하는 게 이 전투력 상실이에요. 이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이게 너무 무슨 착하게만 하고 선호다 보면은 우리 박사장님도 입찰하려고 하면 경쟁해야 되는데 이걸 다 이게 껴안으려고 생각하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 업에 있어서는 자기 업에 있어서는 남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착하게 살라 이거가 상당히 매치가 안 돼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이래서 그런 고민을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이러한 보상, 약간의 리스크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부 좀 해서 뭔가 능력이 있다고 좀 교만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이게 행운이 따른다. 그럼 과연 이 보통은 사람들은 행운이 우연이냐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변수냐 이렇게 우연이라고 많이 보죠. 다 많이 보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운치기삼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기의 질량이 우리가 모르는 그 미지의 변수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보는 거지. 사실은 거기에는 뭔가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는 상당히 질적으로 다양한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죠. 요거는 우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좀 하면서 여기 건강에 기의 질량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터나 꼴이 미치고 또 운이라고 하는 것도 미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100% 설명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한 변수가 항상 몇 프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거 몇 프로 따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해서 게더링해서 측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좀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빅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하려면. 근데 여하튼 간에 어느 하나의 변수가 100% 모든 걸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중에 요거는 한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요게 몇 퍼센트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정도는 항상 관심 갖고 데이터를 한번 나름대로의 축적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 깨달음을 공부해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루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은 지루할 때 거기서 뭔가 계속 피드백이 와야 사실은 그 지루함을 이겨내고 이제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동기부여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저희 참나수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리 할 때까지는 이게 엄청나게 이제 강한 모티베이션이 오는데 이제 이까지 마치고 나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진도가 느려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하고 오는 게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사실은 또 이제 저러한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우리 또 선생님이 계속 우리 답사도 가고 그러는 게 사실은 계속 저런 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들은
또 스스로가 이런 걸 찾아서 자꾸만 뭔가의 그런 거를 느끼고 측정하고 이렇게 해야 셀프 모티베이트 되지, 그런 거를 손을 놓고 있으면은 자꾸만 이제 지루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시적 보상 없는 깨달음 추구 방법은 도태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상 대다수 종교적 수행은 수행자들이 진짜 거기에 모티베이트 돼가지고 뭔가 깨달고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생계수단으로 많이 작동하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스님들은 동안거 하안거 들어가는 게 그거 끝나고 나면은 주는 돈 받으려고 그거 할 수 없이 참여한다는 얘기 듣고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깨달음의 목표나 이런 목표라기보다는 그 조직에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도와 불교 이 두 개의 수행법의 차이가 뭘까? X축은 깨달음이고 Y축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 선도는 능력을 먼저 선능력 후 깨달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능력을 키워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신인합의를 이해하고 그 경지에 이른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고 능력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능력을 추구하면은 뭐 부수적 결과로 육구신통과 같은 능력이 얻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 깨달음, 후 능력. 근데 후 능력은 꼭 추구하는 바는 아니지만 부사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인간은 사실 이 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자기 실현 욕구, 잠재 능력 개발 활용. 소수의 인간만이 깨달음이나 이런 자기 존재 이해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중에 실제 교단에 들어간 사람 빼고 그냥 시중에서 이론 쪽에 관심 있는 사람 보면은 기공 쪽이 훨씬 많아요. 실제 불자, 소위 말하면 스님 아닌 사람 중에서 참선하는 사람은 몇 안 되는, 잘 몰라서 그런데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쪽은 뭔가 능력이 확실하고 이쪽의 모토는 잘 되면 신선, 못 돼도 건강은 남는다. 뭐 이런 구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자기 몸에 어떤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확실한 걸 좋아하고 뭔가 능력을 좋아하는 게 대중적 취향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능력 우선이냐 깨달음 우선이냐 볼 때 많은 수행자들은 능력에 대한 게 강한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는 좀 전에는 X축이 깨달음이고 Y축이 능력이었는데 이번엔 두 개를 Y로 놓고 내 노력한 시간에 해보면은 ESP나 영통이나 뭐 초상적 체험은 그냥 쫙 케이블카 타고 쫙 가는 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갈 수 있고, 요즘에는 동영상이나 책들이 나와가지고 뭐 잘만 선택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참선이나 위파사나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가는 중에 제가 불자들 이렇게 간혹 들으면 우리 큰 스님은 아까처럼 뭘 본다. 뭐 그런 예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존경의, 무한한 존경의 또 표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수련하다 보면 천목이 열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간혹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천목이 열리는 경우가 좀 때때로 있어서, 그게 딱 열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아주 절대적인 우리 큰 스님의 저기에 대해서 저기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꼭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의 징표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봐야 이게, 그 다음에 실제로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영적 체험, 그러니까 자기네 목사님의 또는 선교사님의
또는 어떤 이런 영적 체험, 또 자기 영적 체험에 근간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믿음의 정도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범인들의 실증적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과 행복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깨달으면은 착해져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게 나와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와 남이 아니라 다 같은, 크게 보면 다 같은 나다. 이러면 이제 우리 불교에서도 자비라는 거를 이 컴패션, 영어로 컴패션인데 컴패션의 뜻은 저 사람이 참 굶주리고 있구나, 불쌍하다 해서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걔는 새끼손가락이고 나는 검지손가락이라 이 손가락이 아프면 나도 아프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다라고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이거를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남인데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냥 나죠. 또 다른 나가 그냥 저기니까 내가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자비와 사랑과 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같이 상세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 세계를 보면 현실 세계를 보면은 사실은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경쟁과 협력, 그 다음에 생존에 유리한 행동과 성생태계에 유리한 행동, 거의 두 가지로 다 나눠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그렇게 착한 거가 아니고 잡아먹고 기생하고 경쟁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별 생존율을 보면은 인간은 지금 태어나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생존하지만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굉장히 많이 태어나서 적게 생존합니다. 이 생존율이 바로 얼만큼 삶이 각박하냐, 힘드냐의 정도라고 보면 돼요. 각자 생존. 근데 인간은 거의 내가 볼 때는 1대 0.9 뭐 이렇게 되니까는 정말 좀 여유로운 저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선의 으뜸은 생명중시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놈도 태어난 게 다 사는 순간 걔가 지구를 금방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는. 그러니까 얘는 1년에 1000개가 태어나면 하나가 살아야지 되는 거고, 뭐 물고기는 우리 알에 있는 것들이 부화가 돼가지고 그 중에 적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얘가 불쌍하다고 얘를 다 살려주면 지구 자체는 바로 그 종으로 다 그냥 꽉 차버린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 원리와 소위 말하면 생명체 존중과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적용을 해도 제한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는 무한번식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무한번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이제 산에 멧돼지, 고라니, 그 다음에 길고양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쟤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근데 여하튼 자연의 원리와 우리 인간의 도덕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타, 협력, 상생이라는 것은 단순 도덕인가, 아니면은 자리이타, 나 좋고 어떤 윈인인가, 아니면 자연 원리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도덕은 옳으니까 해야 된다. 이건 뭐 우리 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은 이제 성선설, 성악설, 이기성, 이타성 있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인간의 본성도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적 존재들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이타적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경제학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가지고 또 생물학에서는 또 우리 생물학에서 유명한 책들이 많죠. 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 경제학에서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타적이다 했을 때 뭐가 이타적이냐 할 때 남을 도우는 게 이타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남 돕는 거는 네 마음 기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이기적 아니야. 네 마음 기쁘기 위해서 남 도우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도와줘요. 그것도 네 마음이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너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순수한 이타성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라는 게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게 이타성이 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타성은 순수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순수한 이타성이라는 거 없고, 그냥, 근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순수 이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 안 돕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종합적인 결론은, 자기 마음 편하지 하고 도와주는 것도 이타적인 거라고 해서 우리가 인칼레지를 해야지. 그거 뭐 순수하지 않다고 배척하거나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기적 이타성,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타 자리, 남을 도움으로써 자기가 이득을 본다. 이기적 이타성. 이 불교의 대승불교에서는 자리 이타 이런 말을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닫고 남한테도 도움을 줘라.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서 그걸 통해서 남한테 도움된다. 근데 이기적 이타성은 자리 이타로 하는 게 나을까, 이타 자리로 하는 게 나을까? 거기다가 이타 자리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 나에게도 이롭다. 그래서 뭐 이타적 인간의 치유나 와칭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테 사랑의 마음을 보내야 나한테도 그게 온다는 거죠. 화동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남을 증오하면 나한테도 그게 말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크릿에서 이제 생각의 인려 법칙, 생각을 잘해라. 그러니까 증오의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본 자료 중에 일본의 변호사가 있는데 자기한테 사건 맡긴 사람 한 10,000명의 인생을 관찰했답니다. 계속 사건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어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 계속해서 한 10,000명 정도를 관찰해 보니까 도덕적 과실 깨달아야 운이 트인다. 그러니까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잘 되고 남한테 악해하는 사람들은 악하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실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10,000명을 관찰했더니 인생을 추적했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게 자기한테도 좋다. 뭐 이런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타적 협력성의 원리, 이타성과 협력의 원리는 다윈의 여기에 자연 선택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종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돕고 단합할 줄 아는 독중들이다. 협력을 자랑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공동체가 잘 번창하고 가장 많은 수의 자손을 부양한다. 그러니까 결국 협력 잘하면 남 잘 도와주면 결국은 시너지가 생겨서 자기도 좋아지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이기적인 생명체가 왜 협력을 하고 이타성을 발휘하느냐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이타를 잘해야 이기도 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협력을 잘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원리의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사랑할 때 기쁨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우리 바바라 브레넌에 보면은 사랑의 감정을 할 때 그 오라가 가장 아주 좋은 색깔을 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나한테도 바로 제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의학적이나 뇌과학적 연구에서 보면은 사랑의 호르몬, 남 사랑할 때 옥시토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자기도 행복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의 연구 결과들은 그 여자분들이 출산을 할 때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때 옥시토신이 분비된답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에 안 낳아야지 하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낳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한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렇다. 남녀간 사랑을 하면은 12군데 뇌가 활성화되면서 뭐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뭐 흥분 호르몬도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게 되면은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최근에 이 하버드 연구에서 전에 제가 밴드에 올린 건데, 거기 보면은 이 미국에서 청소년들을 724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또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연구를 했더니 한 그룹은 하버드생, 한 그룹은 슬랭가 소년들 이렇게 했더니 공통적으로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친구가 많은, 또 어떤 아까 얘기하면 우리 귀속과 사랑이 없고, 이게 결국은 제일 결정적이더라. 건강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환자들도 누군가가 나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도와줄 거다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회복도 빠르고, 이제 이러하니까 사람은 서로의 이렇게 관계의 이 호르몬, 이게 상당히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웃과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 자체가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할 때 결국은 경제적 이득이 오는 이득은 둘째치고 내 몸 자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원리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깨달음으로 결국 우리 다 같은 하나인데, 결국은 아까 자비라는 얘기했지만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완전히 깨달았으면은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데, 완전히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맞나 틀리나 항상 이제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식과 습관화의 결과인가,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래서 우리 뭐 의식화의 이해들, 그 다음에 습관화,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존재가 나라는 강력한 에고를 초월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사랑을 하는데 저쪽은 안 그래. 그럼 내가 계속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항상 끊임없이 어떤 내 마음 속에서 의심이 떠오르는 이런 부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 대안은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경지에 못 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깨달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제 현재의 나로서의 현실적 대안은 뭐냐? 결국은 답은 이타자리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거를 추구해라.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협력을 가급적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 남한테 잘 베푸는 사람, 여기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 보면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남한테 잘 베푸는 사람을 기버, 주로 챙기고 땡큐하고 끝내는 사람을 테이커,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받았으면 주려고 하고 이걸 적당히 이렇게 맞춰가는,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을 매치시킨다고 해서 매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은 기버의 삶이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버가 두 가지 유형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호구가 돼요.
여기저기 뜯겨가지고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부잣집에다가 여기 친구 빚보증 서주고 뭐고 하다가 우리 망한 사람들 주위에 많이 보죠. 그래서 한 유형은 기버가 호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한 유형은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되거나 잘 풀리거나. 근데 이 호구가 안 되고 현명한 기버의 전략은 이타 자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맞대응 전략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항상 협력적 자세를 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협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싸가지 없게 나오면 나도 그 다음에 제 호구는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그럼 나도 계속 협력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협력적 관계가 계속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처음엔 협력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오는 대로 하라예요. 상대방 하는 데 따라서 해라. 상대방 전략을 카피해라. 이제 상대방이 협력하면 같이 협력하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같이 배신하고 이제 요게 좀 약간 현명한 기버의 전략이다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그 어떤 이 선이라는 거, 이타라는 거, 협력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한테 바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과 자유 부분으로 가서는 자유라는 게 이제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볼 때 자유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자기 희망에 따라 행동하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관, 내 양심과 어떤 데 부딪히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거를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보고 결국 이제 무명과 무지가 고통을 낳고 깨달으면 평화하고 무해자재에서 자유가 얻어진다. 그래서 탐욕을 없애는 번뇌장, 그다음 무명의 소지장. 그래서 이걸 없애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이런 선택이 주어집니다. 갑이란 행동과 을이란 두 개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행동을 하면은 올바라요. 가치에 맞고 양심에 맞아요. 근데 나한테 손해가 와요. 을이란 행동을 취하면은 양심적이지는 않지만 나한테 이익이 와요. 간단히 생각하면 교통신호가 있는데 아무도 없고 경찰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빨간불이야. 근데 이거 갈까 말까. 뭐 건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거 법을 안 지키면 나한테 좀 이익이죠. 법 지키면 양심에 맞지만 뭐 좀 느려지죠. 항상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많이 놓였습니다. 미국 사회는 이런 걸 안 만들려고 무지하게 사회가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법 지키는 놈이 이익도 보고 안 지키면 박살나고 이런 거를 미국은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회 법망이 굉장히 엉성해서 법 지키면 뭐지 손해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됩니다. 실제 상황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많이 놓이는데 이걸 택할 거냐 이걸 택할 거냐인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은 100% 가치지향적인 사람도 거의 없고 100% 이익지향적인 사람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성이라는 거는 이익과 가치의 2, 3 가칠이냐 2, 7 가삼이냐 결국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전부 사람을 100% 순수하게 봐가지고 뭔가 흠이 발견되면 그냥 아주 비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단점 없는 사람 없고 사실은 잘못 안 하는 사람 없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좀 범법도 하고 좀 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순수하게 법 다 지킨 100% 지킨 사람은 아마 그러니까 장관 후보만 되면 다 곤욕을 치는 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저는 성선설 때문에 굉장히 관념적인 상태로 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이 정도 이익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먹고 살려면 생존 이익선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선택이 고능력자는 이런 선에서 선택을 하고
저능력자는 이런 선에서 선택을 해. 근데 고능력자는 상당히 양심지향적인 행동을 해도 나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나 양심 지킬래. 이럽니다. 근데 양심 지켰다가는 살기가 힘든 사람은 그냥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난 서바이브 하려면 내가 배신도 오고 배반도 오고 밀고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좀 떳떳하게 살려면 학생들한테 실력을 키워라. 예. 실력이 없으면 떳떳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의식이 좋게야 예의를 한다. 이근벼가 고개를 숙인다. 금강산도 식후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아까 이게 최저 생존 이익선인데 욕구가 많은 사람은 생존 이익선이 높아요. 나는 월 한 600원 있어야 최저한의 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난 월 100만 돼도 뭐 별로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 내 욕구 수준이 낮으면 나는 굉장히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욕심이 많으면 이게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면 이게 최저 생계비가 안 나오니까 자꾸만 양심을 파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의 최저 생계비는 얼마일까? 법정 스님은 요 정도 되니까 그 사람은 뭐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도 되는 거예요. 오단벌에.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다 먹여주잖아요. 절에만 가면. 근데 아마 법정 스님이 무명이라 잘 안 먹여주면 그분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어디 가나 먹여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구 수준을 자기가 낮춰야 자유로워지는데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바로 우리 물질적 욕구를 다른 사람보다는 의미를 적게 두고 거기에 자기 욕구를 에스컬레이션 시키지 않고 좀 낮게 둠으로써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소위 말하면 자기 양심에 맞든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깨달음이 물질적 욕구를 줄여주고 물질적 욕구가 줄여주면 훨씬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마음가짐은 첫 번째는 참나를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한 존귀감을 느낀다. 아까 얘기했던 유아독전. 이게 사실은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행복이고 깨달음이 아직은 부족하거나 과정에 있는 사람은 좀 자꾸만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둬서 그 물질적인 욕심을 줄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두고 요거는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데 초연하고 가진 것을 즐기고 자족하고 깨달음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 그러니까 spiritual self-realization을 계속 해나가고 그 다음에 능력을 키우고 적절히 활용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또 이기적 이타성의 삶을 잘 활용해서 윈인 상생의 길을 좀 모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밴드에 김재창 씨가 길 가다 뭘 봤더니 행복하다 뭐 자꾸만 그런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대체 왜 행복합니까? 라고 좀 질문을 했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요가 수트라 2장 42절에 보면은 깨어있는 상태에 만족을 하는 수행자는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 결국 이거는 깨어있는 상태에 만족을 한다는 거는 자기 실현 욕구가 있고 그게 충족되는 거죠. 심신의 고통을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다. 우리 아플 때 뭐 구나 명상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프구나 이러면은 아픔이 덜해지고 또는 고통이 덜해지고는 어떤 안전의 욕구 명상을 해서 즉시적인 지식을 실시간 생산 공급한다. 자아 욕구 명상으로 몸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해서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다. 그게 안전 욕구고 모든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이것도 안전 욕구고 끝이 있는 공부라 할수록 가벼운이다. 이거는 성취감, 자기 실현 욕구. 그래서 그분이 답한 것도 결국 이제 이러한
욕구들의 5단계 욕구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요거에는 적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로부터 괴리돼 가지고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귀속 욕구에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반들과 해나가면은 귀속 욕구를 그렇게 상실 안 하고 또 나름대로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